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가장 높은 언덕에 자리 잡은 한열그룹의 본가 저택은 오늘따라 유난히 차가운 공기에 휩싸여 있었는데 그것은 단순히 초겨울의 계절 탓만은 아니었다. 대한민국 재계 서열 5위 안에 드는 거대 기업의 총수. 강준호 회장의 환갑을 축하하는 성대한 연회가 열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택을 감싸고 있는 기류는 축제라기보다는 마치 화려하게 장식된 장례식장과도 같은 기묘한 적막감을 품고 있었다. 수백 명의 정재계 인사들이 최고급 슈트와 드레스를 차려입고 정원을 가득 메우고 있었지만 그들의 입가에 걸린 미소는 훈련된 가면에 불과했고 눈동자들은 은밀하게 서로의 눈치를 살피며 강 회장의 기분을 탐색하기에 바빴다. 강준호는 테라스 난간에 기대어 그 가식적인 풍경을 내려다보며 씁쓸한 샴페인을 들이켰는데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는 액체는 축배의 달콤함이 아닌 지난 27년의 세월이 응축된 독약처럼 쓰디쓰게만 느껴졌다. 그의 곁에는 화려하다 못해 눈이 시릴 정도로 보석을 휘감은 현재의 아내 최미자가 호들갑을 떨며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높은 웃음소리는 강준호의 고막을 날카롭게 긁어대며 피로감만을 가중시킬 뿐이었다. 27년 전 비서실의 말단 직원이었던 그녀는 강준호의 어머니와 결탁하여 본처를 모함하고 그 자리를 차지하는 데 성공했지만 그녀가 가져온 것은 품격 있는 내조가 아니라 끝없는 탐욕과 천박한 과시욕뿐이었다. 강준호는 미자가 자신의 팔짱을 끼며 교태 섞인 목소리로 귓가에 속삭이는 것을 애써 무시하며 정원 한 구석에서 쭈뼛거리고 있는 의붓아들 박민석에게로 시선을 옮겼다. 미자가 데리고 들어온 아들. 민석은 강준호의 성을 따르지도 못한 채 여전히 전 남편의 성을 쓰고 있었는데 그것은 강준호가 그를 끝내 자신의 핏줄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무언의 선언과도 같았다. 민석은 강준호의 시선이 자신에게 닿자마자 화들짝 놀라며 들고 있던 와인잔을 쏟을 뻔했는데 그 비굴하고 나약한 모습은 강준호로 하여금 깊은 한숨을 내쉬게 만들었다. 한열그룹이라는 거대한 제국을 물려받기에는 민석의 그릇은 간장종지보다도 작았고 무엇보다 그는 강준호가 그토록 갈망하던 핏줄이 아니었다. 며칠 전 강준호는 주치의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보고를 받았는데 그것은 민석이 무정자증이며 의학적으로 자연 임신이 불가능하다는 충격적인 사실이었다. 그룹의 후계자는커녕 대를 이을 손자조차 기대할 수 없다는 절망적인 선고는 강준호가 평생을 바쳐 쌓아올린 금자탑이 결국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릴 운명임을 예고하는 것과 다름없었다. 그는 텅 빈 잔을 바라보며 자신이 가진 수조원의 재산이 결국 공중분해되거나 저 탐욕스러운 최미자의 친정 식구들에게 뜯어먹힐 것이라는 끔찍한 미래를 예감했다. 파티장의 오케스트라가 웅장한 선율을 연주하기 시작했지만 강준호의 머릿속에는 27년 전 그날의 기억이 흑백 필름처럼 되감기며 끊임없이 재생되고 있었다. 눈보라가 몰아치던 겨울밤. 만삭의 몸으로 대문 밖으로 쫓겨나던 첫 번째 아내. 이영애의 창백했던 얼굴이 망막의 문신처럼 새겨져 지워지지 않았다. 당시 어머니는 영애가 가진 아이가 강준호의 핏줄이 아닌 운전기사와의 불륜으로 생긴 아이라며 길길이 날뛰었고 젊고 어리석었던 강준호는 어머니의 말과 조작된 증거들을 맹신하며 아내의 애원과 눈물을 차가운 눈바닥 위에 내버려 두고 돌아섰었다. 준호 씨, 제발 믿어줘요. 이 아이는 당신 아이예요. 제발. 영애의 처절한 절규는 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눈보라 속으로 사라졌고 그것이 그가 기억하는 그녀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그 후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강준호는 모든 것이 조작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이미 영애는 세상에서 자취를 감춘 뒤였고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강준호는 난간을 꽉 움켜쥐었는데 손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이 들어간 그의 손은 갈 곳 잃은 분노와 뒤늦은 후회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만약 그때 그 아이가 무사히 태어났다면 지금쯤 27살의 건장한 청년이 되어 있을 터였고, 어쩌면 오늘 같은 날 자신의 곁에서 든든하게 잔을 채워주었을지도 모른다는 상상이 그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죄악의 대가로 핏줄이 끊어지는 천벌을 받고 있는 것이라 생각하며 화려한 조명 아래서 가장 짙은 고독을 씹어 삼켜야 했다. 그때 최미자가 다가와 강준호의 어깨를 흔들며 현실로 그를 끌어당겼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상황 파악을 못하고 들떠 있었다. 여보, 김 장관님 오셨어요. 표정이 왜 그래요? 오늘 같은 좋은 날에 웃어야죠. 민석이가 이번에 준비한 선물이 아주 대단해요. 무려 5억짜리 고려청자라는데 당신 서재에 두면 딱일 것 같아서 내가 미리 받았어요. 미자는 아들의 무능함을 돈으로 메우려 애쓰고 있었지만 강준호에게 그 고려청자는 민석이 회사 공금을 횡령해서 산 작물이나 다름없게 느껴졌다. 강준호는 차갑게 미자의 손을 뿌리치며 내 서재에는 잡동사니를 들일 공간이 없어 라고 싸늘하게 일갈했다. 미자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게 달아올랐고 주변에 있던 손님들이 흠칫하며 시선을 돌리는 기색이 역력했다.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으려던 찰나 민석이 눈치 없이 끼어들며 어색한 웃음을 흘렸다. 아버님, 그래도 제 정성을 봐서라도 제가 이 물건 구하느라 일본 경매장까지 다녀왔습니다. 민석은 강준호의 눈치를 살피며 비굴하게 허리를 굽혔지만 강준호는 그 모습에서 자신의 젊은 시절 패기와는 전혀 닮지 않은 나약함만을 발견하고 고개를 돌려버렸다. 그는 속으로 탄식했다. 신이시여, 제게 부와 명예를 주시고 어찌하여 가장 소중한 것을 앗아가셨나이까. 차라리 저 재산을 다 가져가고 단 한 명의 진짜 내 핏줄을 주셨더라면. 강준호의 절망이 깊어질 무렵 갑자기 정원 상공에서 거대한 굉음이 들려오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단순한 비행기 소리가 아니었다. 대기를 찢을 듯한 프로펠러 소리와 함께 강력한 돌풍이 불어닥치며 파티장의 테이블보가 뒤집히고 곱게 차려입은 귀부인들의 모자가 날아가는 등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웅성거렸고 보안 요원들은 당황하여 무전기에 대고 고함을 질러댔다. 강준호는 눈을 가늘게 뜨고 밤하늘을 올려다 보았는데 눈부신 서치라이트를 비추며 거대한 헬리콥터 한 대가 저택의 넓은 잔디밭을 향해 서서히 하강하고 있는 모습이 시야에 들어왔다. 그것은 한열그룹 소유의 헬기가 아니었으며 동체에는 강준호가 생전 처음 보는 낯선 로고가 황금색으로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로고는 마치 왕관을 쓴 사자 형상 같기도 했고 정교하게 디자인된 가문의 문장 같기도 했는데 그 위압적인 자태는 보는 이들을 압도하기에 충분했다. 뭐야, 누가 감히 내 생일 파티에 허락도 없이 헬기를 띄운 거야. 보안팀장 당장 확인해. 최미자가 괭소리를 지르며 난리 법석을 떨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헬기의 굉음에 묻혀 들리지 않았다. 헬기가 착륙하면서 일으킨 바람에 파티장의 화려한 꽃장식들이 공중으로 흩날리며 마치 잘 짜여진 연극의 무대 장치가 무너져 내리는 듯한 혼란스러운 광경을 연출했다. 강준호는 본능적으로 테라스에서 내려와 정원으로 걸음을 옮겼는데 그의 가슴속에서는 알 수 없는 불안감과 함께 기묘한 기대감이 요동치고 있었다. 초대받지 않은 불청객의 등장이었지만 이 지루하고 숨막히는 파티를 깨뜨려준 것에 대한 묘한 해방감마저 들었다. 헬기의 프로펠러가 서서히 멈추고 먼지가 가라앉자 주변의 모든 시선이 헬기의 문으로 집중되었다.
경호원들이 달려가 헬기를 에워쌌지만 헬기 안에서 먼저 내린 것은 검은색 정장을 입은 건장한 외국인 경호원들이었다. 그들은 한열 그룹의 보안 요원들을 가볍게 제지하며 길을 했고 마치 여왕의 행차를 준비하듯 도열하여 헬기의 문을 열었다. 그리고 마침내 어둠 속에서 한 여인이 모습을 드러냈다. 헬기에서 내려오는 그녀의 구두굽 소리는 잔디밭 위임에도 불구하고 또렷하게 울리는 듯했다. 그녀는 세월을 비껴간 짙은 고혹적인 미모와 범접할 수 없는 귀족적인 아우라를 풍기고 있었는데 심플하지만 최고급 원단으로 지어진 짙은 남색 코트와 목에 두른 에르메스 스카프가 바람에 우아하게 흩날리고 있었다. 그녀가 고개를 들어 파티장의 불빛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순간 강준호의 심장이 곪는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 27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지만 그는 단번에 그녀를 알아볼 수 있었다. 눈가에 얇게 자리 잡은 주름조차 그녀의 기품을 훼손하지 못했고 오히려 더욱 깊어진 눈빛은 강준호를 꿰뚫어 보고 있었다. 영애야. 강준호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소리 없는 비명을 토해냈다. 그가 그토록 찾아 헤맸지만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던 전처. 이영애가 눈앞에 서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뒤로 백발이 성성하지만 중후한 매력을 풍기는 서양인 신사가 내려와 자연스럽게 그녀를 에스코트했고 이어 헬기 안에서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잘생긴 4명의 젊은 청년들이 차례로 내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마치 런웨이를 걷는 모델들처럼 완벽한 비율과 외모를 자랑하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그들의 이목구비 하나하나는 강준호의 젊은 시절을 거푸집으로 찍어낸 듯 소름 끼치게 닮아 있었다. 파티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에 휩싸였고 사람들은 웅성거림조차 잊은 채 이 비현실적인 광경을 멍하니 지켜볼 뿐이었다. 최미자는 사색이 되어 입을 벌린 채 굳어버렸고 민석은 본능적인 위기감에 뒷걸음질 쳤다. 강준호는 비틀거리며 한 걸음씩 그들에게 다가갔다. 영애는 강준호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응시하며 입가에 서늘하고도 당당한 미소를 머금었다. 그것은 재회를 기뻐하는 미소가 아니라 오랫동안 준비해온 심판을 시작하려는 집행관의 미소였다. 강준호는 27년 전 자신이 내쫓았던 여인이 이제는 자신이 감히 올려다볼 수 없는 거대한 태풍이 되어 돌아왔음을 직감했다. 헬리콥터의 프로펠러가 멈추고 고요가 찾아온 한열그룹의 본가 정원은 마치 폭풍 전야와도 같은 숨막히는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다. 잔디밭 위로 내려선 이영애는 주변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우아하고 절도 있는 걸음걸이로 파티장 중앙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는데 그녀가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착용한 최고급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귀걸이가 파티장의 조명을 받아 눈부시게 산란하며 그녀의 존재감을 더욱 극적으로 부각시켰다. 27년 전 만삭의 몸으로 시어머니에게 머리채를 잡힌 채 쫓겨나던 그 초라하고 나약했던 여인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으며 지금 그곳에는 오직 세상을 발 아래 둔 여왕의 위엄만이 서려 있을 뿐이었다. 그녀의 뒤를 따르는 외국인 경호원들은 마치 철벽과도 같아서 감히 누구도 그녀에게 함부로 접근할 수 없는 범접 불가한 성역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강준호는 떨리는 다리를 겨우 지탱하며 비틀비틀 앞으로 나아갔는데 그의 시선은 마치 자석에 이끌린 듯 영애의 얼굴에 고정되어 떼어지지 않았다. 세월의 흐름 속에 주름은 늘었지만 그녀 특유의 맑고 깊은 눈동자와 고집스러울 정도로 단아했던 인매는 여전했기에 그는 그녀가 자신의 첫사랑이자 첫 번째 아내였던 이영애임을 확신할 수 있었다. 영애야. 정말 당신이야. 강준호의 목소리는 갈라져서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였지만
그 속에 담긴 절절한 그리움과 충격은 영애에게 닿기에 충분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손을 뻗어 그녀의 어깨를 잡으려 했지만 영애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차가운 시선으로 그를 쏘아보며 걸음을 멈추지 않고 그를 스쳐 지나가 버렸다. 허공에 멈춘 강준호의 손이 민망하게 떨리고 있을 때 영애는 강준호가 아닌 파티장에 모인 하객들을 향해 고개를 돌리며 여유로운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녀의 무시는 그 어떤 욕설보다도 강렬한 모욕이었고 강준호는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끼며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때 사태를 파악하지 못한 최미자가 씩씩거리며 영애의 앞을 가로막고 나섰는데 그녀는 영애의 화려한 차림새에 본능적인 질투심을 느끼며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당신 뭐야? 어디서 헬기를 타고 와서 행패야. 초대장은 있어.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들어와. 미자의 목소리는 앙칼졌지만 영애의 기품 앞에서는 그저 시장통의 소음처럼 천박하게 들릴 뿐이었다. 영애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미자를 내려다보았는데 그 눈빛에는 경멸조차 아깝다는 듯한 무심함이 서려 있었다. 여전히 목소리가 크군. 최비서. 아니, 이제는 사모님 소리를 듣고 사나. 영애의 입에서 최비서라는 호칭이 나오자 미자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하며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27년 전 자신이 영애의 시중을 들던 말단 비서였다는 사실, 그리고 불륜으로 그 자리를 뺏었다는 치부가 순식간에 까발려지는 순간이었다. 주변의 귀부인들이 부채로 입을 가리며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어머, 최 여사가 원래 비서 출신이었어. 전철을 몰아내고 들어앉았다더니 사실인가 봐. 미자는 수치심에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영애는 미자를 투명 인간 취급하며 다시 걸음을 옮겼고 강준호가 다시금 그녀의 앞을 막아서며 애원하듯 말했다. 영애야, 제발.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 좀 해줘. 살아있었어. 그동안 어디 있었던 거야. 그리고 저 사람들은 다 누구고. 강준호의 시선은 영애의 뒤에 서 있는 은발의 서양인 신사와 경호원들을 향했다. 그는 본능적으로 저들이 단순한 수행원이 아님을 감지했다. 영애는 그제야 걸음을 멈추고 강준호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그녀의 눈동자 속에는 27년 전 눈보라치던 밤의 한기가 그대로 서려 있는 듯했다. 강 회장, 착각하지 마세요. 나는 당신과 추억팔이 하러 온 게 아닙니다. 영애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울림은 파티장의 음악 소리를 뚫고 모든 이들의 귀에 명확하게 꽂혔다. 나는 오늘 당신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이 한열 그룹의 잔치가 얼마나 초라하고 껍데기뿐인 것인지 확인시켜 주러 왔습니다. 영애는 곁에 서 있던 은발의 신사를 정중하게 소개했다. 인사하시죠. 이분은 윌리엄 스펜서, 경셜 윌리엄 스펜서입니다. 세계은행 월드뱅크의 총재이자 제 사돈어른이십니다. 세계은행 총재. 그 직함이 주는 무게감의 파티장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에 휩싸였다. 한열그룹이 대한민국에서 날고 기는 재벌이라 해도 전 세계 금융을 좌지우지하는 세계은행 총재 앞에서는 일개 로컬 기업에 불과했다. 강준호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사돈어른이라니, 그렇다면 영애가 재혼이라도 했단 말인가? 아니면 그녀의 자식이 저 거물과 혼인을 맺었다는 뜻인가? 강준호의 머릿속이 뒤죽박죽 엉키기 시작했다. 윌리엄 스펜서는 강준호를 향해 짧게 목례만 했을 뿐 악수를 청하지도 미소를 짓지도 않았다. 그의 푸른 눈동자는 마치 죄인을 신문하는 재판관처럼 강준호를 차갑게 훑어보고 있었다. 미스터 강, 내 딸과 손자들을 27년 동안 고통 속에 방치한 장본인을 직접 보게 되어 유감이군요. 윌리엄의 유창한 한국어 발음의 사람들은 또 한 번 놀랐다.
그의 어조는 정중했지만 그 속에 담긴 비난은 날카로운 칼날과도 같았다. 강준호는 당황하여 말을 더듬었다. 손자라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영애야, 네가 낳은 아이가 살아있단 말이냐? 강준호는 27년 전 영애가 임신했던 아이가 유산되거나 잘못되었을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해 왔었다. 어머니가 그렇게 보고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지금 영애는 세계적인 거물을 대동하고 나타나 손자를 언급하고 있었다. 영애는 강준호의 질문에 대답하는 대신 핸드백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강준호의 턱시도 주머니에 꽂아 주었다. 아우레우스 바이오 글로벌 이사회 의장 이영애. 강준호는 명함을 꺼내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아우레우스 바이오. 최근 전 세계 바이오 시장을 석권하며 시가총액이 수백조 원에 달하는 한열그룹보다 더 거대한 다국적 기업이었다. 그 기업의 의장이 바로 자신이 내쫓았던 전처 이영애였던 것이다. 강준호의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다. 자신이 버린 여자가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일군 회사보다 더 큰 제국을 건설하여 돌아왔다는 사실은 그의 자존심을 산산조각냈다. 최미자는 뒤에서 명함을 훔쳐보고는 비명을 질렀다. 말도 안 돼. 이거 가짜지. 어디서 사기치는 거야. 고졸 출신 주제에 무슨 글로벌 회장이야. 미자는 현실을 부정하며 악을 썼지만 파티장에 참석한 정재계 인사들은 이미 술렁이고 있었다. 그들은 아우레우스 바이오의 명성을 익히 알고 있었고 영애의 기품과 윌리엄 스펜서의 존재만으로도 이것이 거짓이 아님을 본능적으로 깨닫고 있었다. 몇몇 발빠른 인사들은 벌써 영애에게 눈도장을 찍기 위해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권력의 축이 강준호에게서 이영애에게로 급격히 기울고 있었다. 사기인지 아닌지는 당신의 그 얄팍한 안목으로 판단할 일이 아니야. 영애는 미자를 싸늘하게 일갈한 뒤 다시 강준호를 바라보았다. 강 회장, 당신이 항상 입버릇처럼 말했었죠. 기업은 핏줄이 중요하다고. 훌륭한 후계자가 없으면 그 기업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영애의 시선이 파티장 구석에서 겁에 질려 떨고 있는 민석에게로 향했다. 그런데 당신의 그 대단한 한열 그룹을 물려받을 후계자는 어디 있습니까? 저기 제 핏줄도 아닌 무능한 가짜 아들입니까? 영애의 독설은 강준호의 가장 아픈 영린을 정확히 건드렸다. 민석이 무정자증이라는 사실은 극비사항이었지만 영애는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비수를 꽂았다. 강준호는 얼굴이 붉어지다 못해 흑빛으로 변해갔다. 그만해. 그가 신음처럼 내뱉었지만 영애는 멈출 생각이 없었다. 그녀는 오늘을 위해 27년을 기다려왔다. 눈보라 치던 밤, 뱃속의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이를 악물고 버텼던 그 지옥 같은 시간들을 보상받을 시간이었다. 당신은 실패했습니다. 강준호, 당신은 핏줄을 버렸고, 사랑을 버렸고, 결국엔 당신 자신마저 버렸습니다. 영애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며 윌리엄 스펜서와 나란히 섰다. 오늘 제가 온 것은 당신을 비웃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이 집에, 아니, 이 그룹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 똑똑히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영애가 손을 들어 신호를 보내자 파티장 입구 쪽에서 거대한 엔진음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헬기의 소음과는 또 다른 낮게 깔리는 맹수의 포효 같은 소리였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입구로 쏠렸다. 어둠 속에서 날카로운 헤드라이트 불빛 4줄기가 정원의 잔디밭을 가르며 들어오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고급 세단이 아니었다. 전 세계에 몇 대밖에 없다는 하이퍼카들이 마치 편대 비행을 하듯 열을 맞춰 파티장으로 진입하고 있었다.
부가티, 코닉세그, 파가니. 자동차 마니아들이라면 평생 한 번 보기도 힘들다는 차들이 굉음을 내며 들어오자 파티장은 흥분과 공포가 뒤섞인 도가니로 변했다. 강준호는 넋이 나간 채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영애의 말, 진정한 주인, 손자, 그리고 이 압도적인 등장.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다. 설마 27년 전 영애가 품고 나갔던 그 아이가 살아있는 것일까? 그렇다면 저 차에 타고 있는 것은 누구인가? 강준호의 심장이 터질 듯이 요동쳤다. 핏줄에 대한 갈망, 그리고 죄책감이 뒤섞여 그를 혼란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다. 강 회장, 눈 크게 뜨고 잘 보세요. 영애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귓가에 울렸다. 당신이 버린 씨앗이 어떤 거목으로 자라났는지, 그리고 당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을 했는지 뼈저리게 후회하게 될 겁니다. 4대의 슈퍼카가 정원 한가운데 멈춰섰다. 엔진 소리가 잦아들고 걸윙 도어, 굴윙 도어가 하늘을 향해 날개처럼 펼쳐졌다. 강준호는 숨을 멈추고 차 안에서 나올 인물들을 기다렸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의 인생이 송두리째 뒤집힐 것임을 직감했다. 정적을 깨고 등장한 4대의 하이퍼카. 그 압도적인 위용 앞에 한열그룹의 본가 정원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해졌는데 마치 시간이 정지된 듯한 착각마저 불러일으킬 정도였다. 가장 먼저 선두에 멈춰 선짙은 미드나잇 블루 컬러의 부가티 시론 차이런의 운전석 문이 부드럽게 열리자 사람들의 시선은 본능적으로 그곳으로 쏠렸다. 차에서 내린 인물은 185cm가 훌쩍 넘는 훤칠한 키에 완벽하게 재단된 차콜 그레이 슈트를 입은 청년이었는데 그가 고개를 들어 조명을 받는 순간 강준호 회장은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날카로운 콧날, 강인한 턱선, 그리고 상대를 꿰뚫어 보는 듯한 서늘한 눈매까지. 청년의 얼굴은 강준호의 20대 시절 사진을 그대로 오려붙인 듯 소름 끼치게 닮아 있었기 때문이었다. 청년은 주변의 시선 따위는 익숙하다는 듯 무심하게 재킷 단추를 잠그며 영애에게 다가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는데 그 절제된 동작 하나하나에서 뿜어져 나오는 귀족적인 기품은 훈련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닌 태생적인 것이 분명했다. 이어 뒤따르던 하얀색 코닉세그 제스코에서는 은퇴 안경을 쓴 지적인 인상의 청년이 내렸는데 그는 첫 번째 청년과는 달리 차분하고 냉철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하얀 가운을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리한 메스가 연상되는 그의 손길과 눈빛은 그가 생명을 다루는 직업을 가진 사람임을 짐작하게 했다. 그 역시 강준호의 이목구비를 닮았으나 강준호가 가지지 못한 학구적인 깊이와 섬세함이 더해져 있었다. 세 번째로 문이 열린 무광 블랙의 파가니 와이라 휴아이라에서는 검은색 가죽 재킷을 입은 야성적이면서도 정의로움이 느껴지는 강렬한 인상의 청년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눈빛은 마치 범죄자를 신문하는 검사처럼 날카롭고 매서웠으며 타협을 모르는 듯한 굳게 담은 입술은 보는 이로 하여금 저절로 고개를 숙이게 만드는 위압감을 주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붉은색 맥라렌 스피드테일에서 내린 청년은 앞선 3명과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였는데 화려한 금발로 염색한 머리와 연예인 뺨치는 화려한 이목구비, 그리고 대중을 사로잡는 듯한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가 내리자마자 파티장의 젊은 하객들 사이에서 어머 저 사람 혹시 리암리 아니야 라는 탄성이 터져 나왔다. 4명의 청년들이 이영애를 중심으로 반원형으로 도열하자 그 모습은 마치 그리스 신화 속의 신들이 강림한 듯 비현실적으로 아름답고 위협적이었다.
그들은 모두 다른 개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공통적으로 강준호의 유전자를 완벽하게, 아니, 그보다 훨씬 더 우월하게 계승하고 있다는 사실만은 부정할 수 없었다. 강준호는 비틀거리며 그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갔다. 설마, 자네들, 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눈시울은 붉어져 있었다. 27년 전 자신이 쫓아냈던 뱃속의 핏줄이 하나가 아니라 넷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완벽하게 성장해서 눈앞에 나타났다는 기적 같은 현실에 그는 사고가 정지해버릴 지경이었다. 하지만 감격에 겨운 강준호와 달리 최미자는 공포와 질투로 눈이 뒤집힐 지경이었다. 그녀는 이 4명의 청년들이 등장하는 순간 자신의 아들 박민석이 설 자리가 영원히 사라졌음을 본능적으로 직감했다. 미자는 악을 쓰며 소리쳤다. 이게 무슨 쇼야? 어디서 배우들을 섭외해 온 거야? 강 회장님. 속지 마세요. 요즘 성형수술이 얼마나 발달했는데. 회장님 젊은 시절 사진 보고 얼굴 뜯어고쳐서 데려온 사기꾼들이에요. 그녀의 발악은 처절했지만 파티장에 모인 사람들은 이미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다. 핏줄이 당기는 묘한 이끌림과 유전자의 힘은 성형수술 따위로 흉내낼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영애는 미자의 발악을 비웃듯 가볍게 무시하고 마이크를 잡은 듯 또렷한 목소리로 하객들을 향해 입을 열었다. 소란스럽게 등장해서 죄송합니다. 제 아들들이 할머니의 고국을 처음 방문하는 길이라 조금 들뜬 모양이네요. 영애가 아들들이라고 명확하게 칭하자 강준호의 가슴에 다시 한번 비수가 꽂혔다. 영애는 첫 번째 청년, 자신을 가장 많이 닮은 그를 가리키며 소개했다. 장남 이현우입니다. 현재 윌리엄 스펜서 총재님의 후광이 아닌 본인의 실력으로 월스트리트 최연소 헤지펀드 대표 자리에 오른 녀석입니다. 작년 수익률만 400%를 기록했죠. 하객들 사이에서 경악 섞인 탄성이 터져나왔다. 월스트리트의 헤지펀드 대표라면 한열그룹의 웬만한 계열사 사장보다 더 큰 자금을 움직이는 거물이었다. 현우는 강준호를 향해 시선조차 주지 않고 오직 어머니 영애를 향해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영애는 이어 두 번째 청년을 소개했다. 차남 이지훈입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병원 신경외과 최연소 과장으로 재직 중이며 신의 손이라 불리는 녀석입니다. 이미 수많은 난치병 환자들을 살려내 세계적인 의학 저널의 표지로 실리기도 했죠. 의학계 인사들이 웅성거리며 지훈을 바라보았다. 강준호는 자신이 평소에 입버릇처럼 우리 집안에도 의사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던 것을 떠올렸다. 그런데 자신이 버린 아들이 세계 최고의 외과 의사가 되어 있었다. 영애는 멈추지 않고 세 번째 청년, 검은 재킷의 사내를 가리켰다. 삼남 이도진입니다. 미국 연방검찰청 뉴욕 사던 디스트릭트의 수석 검사로 주로 국제금융범죄와 기업 비리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타협을 모르는 성격이라 제가 좀 걱정이 많습니다만 정의를 구현하는 데에는 탁월한 재능을 보이죠. 기업 비리 수사. 그 단어의 파티장에 있던 수많은 기업인들이 마른 침을 삼켰다. 특히 횡령과 탈세로 얼룩진 최미자와 박민석은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다. 미국 연방검사의 칼날이 자신들을 향할 수도 있다는 공포가 엄습했기 때문이다. 도지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민석을 쏘아보았고 민석은 그 눈빛에 기가 눌려 들고 있던 와인잔을 쨍 하고 깨뜨리고 말았다. 붉은 와인이 바닥에 퍼지며 민석의 찌질함을 더욱 부각시켰다. 마지막으로 영애는 막내, 금발의 청년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다. 그리고 막내, 이서준입니다. 예명은 리암, 줄리어드 음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현재는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로 활동 중입니다. 빌보드 클래식 차트 1위를 10주 연속 기록한 우리 집안의 애교쟁이이자 보물이죠. 서준이 손을 흔들자 파티장의 젊은 여성들이 환호성을 질렀다. 그는 단순한 연주자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팬덤을 거느린 슈퍼스타였다. 예술적 감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강준호의 집안에서 이런 돌연변이 같은 천재가 나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4명의 아들들, 일명 쿼드러플, 쿼드루플렛. 27년 전 영애가 품었던 생명은 내 쌍둥이였던 것이다. 강준호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하나도 아니고 넷이라니. 그것도 금융, 의학, 법조, 예술계를 모두 제패한 완벽한 판타스틱 4라니. 강준호는 옆에 서 있는 의붓아들 민석을 쳐다보았다. 배가 나오고 머리는 벌써 벗겨지기 시작했으며 능력이라고는 술 마시고 사고 치는 것밖에 없는 민석. 그리고 눈앞에 서 있는 찬란하게 빛나는 4명의 친아들들. 이 극명한 대비는 강준호에게 지옥보다 더한 고통을 안겨주었다. 이럴 수는 없어. 하느님, 이게 꿈이라면 제발 깨게 해주소서. 강준호는 쉰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는 평생을 후계자 문제로 고민하며 불면의 밤을 보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의 진짜 핏줄들은 바다 건너에서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 있었고 자신은 그것도 모른 채 가짜들에게 둘러싸여 늙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신이 내린 가장 잔인한 형벌이자 인과응보의 완벽한 표본이었다. 강준호는 떨리는 손을 뻗어 현우의 옷자락이라도 잡아보려 했다. 얘야. 내가 네 할애비다. 하지만 현우는 차갑게 한 걸음 물러서며 강준호의 손을 피했다. 그의 표정에는 경멸과 냉소가 가득했다. 할아버지 사람을 잘못 보셨군요. 회장님, 저희에게 아버지는 없습니다. 당연히 할아버지도 없죠. 저희의 뿌리는 오직 어머니, 이영애 여사님과 저희를 거두어 주신 스펜서 가문뿐입니다. 현우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그 내용은 강준호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날카로운 비수였다. 도진 역시 거들었다. 저희가 오늘 이곳에 온 것은 어머니가 당했던 수모를 갚아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가족 상봉 따위를 기대하셨다면 오산입니다. 민석은 이 상황을 견딜 수 없어 소리쳤다. 야, 너희가 뭔데 우리 아버지를 무시해. 너희가 진짜 아들 맞긴 해. 유전자 검사해봤어. 어디서 굴러먹던 뼈다귀들인지 어떻게 알아. 민석의 열등감 폭발에 지훈이 안경을 치켜 올리며 차분하게 대꾸했다. 유전자 검사라. 의학적으로 볼 때 당신과 회장님의 유전자 일치율보다는 저희와 회장님의 일치율이 99.9% 더 높을 겁니다. 무정자증 환자분께서 유전자를 논하시니 참 흥미롭군요. 지훈의 입에서 나온 무정자증이라는 단어의 파티장은 다시 한번 발칵 뒤집혔다. 민석의 치부가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민석은 얼굴이 터질 듯 붉어져 너 그걸 어떻게 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최미자는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다. 강준호는 멍하니 민석과 내 쌍둥이를 번갈아 보았다. 자신의 핏줄은 완벽한데 자신이 거둔 가짜 자식은 씨조차 없는 불임이라니. 강준호는 하늘을 우러러 웃을 수도 울 수도 없는 기가 막힌 심정에 가슴을 쥐어뜯었다. 영애는 이 모든 아수라장을 조용히 지켜보다가 비로소 강준호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하이힐 소리가 강준호의 심장을 짓밟는 듯했다. 강 회장, 27년 전 당신이 나에게 했던 말 기억합니까? 천한 핏줄은 내 집안에 드릴 수 없다고 했었죠. 영애는 4명의 아들들을 뒤에 세우고 강준호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이제 누가 천한 핏줄인지, 누가 이 거대한 제국의 진정한 주인 자격을 갖췄는지 당신의 그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셨습니까? 강준호는 무릎을 꿇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아니, 이미 그의 마음은 영애와 내 아들들 앞에 무릎 꿇고 처절하게 빌고 있었다. 하지만 자존심이, 그리고 수많은 하객들의 시선이 그를 붙잡고 있었다. 그는 떨리는 입술로 간신히 물었다. 영애야, 내가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겠나? 내 전 재산을 다 주면 아이들을 내 호적에 올릴 수 있겠나? 강준호의 제안은 너무나 속물적이고 비겁했다. 그는 여전히 돈이면 해결될 것이라 믿는 어리석은 늙은이였다. 그 말을 들은 윌리엄 스펜서가 코웃음을 쳤다. 미스터 강, 당신의 재산 한열그룹 씨가 총액 다 합쳐도 우리 첫째 손자 현우가 운용하는 펀드 규모의 절반도 안 됩니다. 돈으로 아이들을 사려 하다니. 당신은 정말 구제불능이군요. 윌리엄의 팩트 폭격에 강준호는 할 말을 잃었다.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핏줄로도 그는 철저하게 패배했다. 그때 현우가 주머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강준호의 앞 테이블에 툭 던졌다. 용서요. 용서를 빌고 싶으시다면 이 서류에 서명부터 하시죠. 한열그룹에 대한 적대적 MA 방어권을 포기한다는 각서입니다. 저희는 할아버지의 호적이 필요한 게 아니라 어머니가 흘린 눈물의 대가로 이 회사를 접수하러 온 거니까요. 현우의 선전포고는 파티장을 충격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생일 파티가 순식간에 기업 사냥의 현장으로 변해버린 것이다. 강준호는 테이블 위에 서류를 바라보았다. 한열그룹 경영권 양도 합의서. 글자들이 춤을 추며 그를 조롱하는 것 같았다. 27년 전의 업보가 거대한 부메랑이 되어 그의 목을 겨누고 있었다. 촛불이 켜진 60주년 생일 케이크 위로 사명의 건장한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다. 그것은 강준호의 화려했던 시대가 저물고 새로운 시대가 강제로 열리고 있음을 알리는 서막이었다. 화려한 샹들리에가 비추는 연회장 테이블 위에는 현우가 던진 한열그룹 경영권 양도 합의서가 시퍼런 칼날처럼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아직 잉크도 마르지 않은 듯한 유전자 검사 결과 통보서가 묵직한 침묵을 강요하며 자리 잡고 있었다. 강준호는 떨리는 손을 들어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 헤쳤지만 목을 조여오는 질식감은 사라지지 않았다. 눈앞에 서 있는 4명의 청년들. 그들의 얼굴에서 발견되는 자신의 젊은 시절 모습은 그 어떤 과학적 증거보다 강력하게 강준호의 심장을 타격하고 있었지만 그의 곁에 선 최미자는 여전히 현실을 부정하며 악귀처럼 발악하고 있었다. 여보, 이거 다 가짜야. 요즘 세상에 유전자 검사 조작하는 게 일도 아니래요. 저것들이 당신 재산 노리고 사기극 벌이는 거라고요. 보안팀장 뭐해. 당장 이 사기꾼들 끌어내지 않고. 최미자의 고함 소리가 파티장을 울렸지만 이번에는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보안 요원들조차 압도적인 기세의 영애와 윌리엄 스펜서 그리고 4명의 청년들 앞에서 주눅이 들어 눈치만 살피고 있을 뿐이었다. 그때 셋째 아들 도진이 차가운 표정으로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검은색 가죽 재킷 안주머니에서 또 다른 서류 봉투를 꺼내든 그는 마치 법정에서 피고인을 신문하듯 날카로운 목소리로 최미자를 겨냥했다. 최미자 씨, 당신의 무식함과 탐욕은 27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군요. 조작 미국 연방검찰청의 공증을 받은 문서가 조작이라고 주장하신다면 지금 당장 명예훼손 및 허위 사실 유포로 현행범 체포할 수도 있습니다. 도진이 꺼내든 서류는 단순한 친자 확인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미국 최고의 유전자 분석 기관인 제네틱스랩에서 발행한 공식 문서로 강준호 회장의 목은 미리 확보안과
내 형제의 DNA를 대조한 100페이지 분량의 정밀 보고서였다. 도진은 보고서의 마지막 페이지를 펼쳐 강준호의 코앞에 들이밀었다. 읽으십시오. 강 회장님, 당신이 그토록 의심하고 부정했던 핏줄의 증거입니다. 당신의 눈이 멀지 않았다면 저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똑똑히 보일 겁니다. 강준호는 도진의 기세에 눌려 덜덜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다. 그의 시선이 종이의 하단, 붉은색으로 강조된 숫자에 고정되었다. 친자 관계 성립 확률 99, 99,999%. 소수점 아래로 끝없이 이어지는 구의 행렬은 수학적인 확신을 넘어선 신의 계시와도 같은 절대적인 수치였다. 강준호의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렸다. 99, 99,999%. 그것은 눈앞에 내 청년이 자신의 뼈와 살을 나눈 직계, 혈족임을 그 어떤 의심의 여지도 없이 증명하고 있었다. 강준호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짐승 같은 신음이 새어나왔다. 그럴 리가. 어머니는 분명 내 아이가 아니라고. 27년 전 어머니는 산부인과 진단서를 보여주며 영애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졌다고 했었다. 그 진단서에는 불일치 판정이 선명했었다. 그런데 지금 이 보고서는 정반대의 결과를 말하고 있었다. 영애는 강준호의 혼란스러운 표정을 읽은 듯 싸늘한 비웃음을 흘리며 입을 열었다. 당신 어머니, 조 여사님, 참으로 대단한 분이셨죠. 며느리를 내쫓기 위해 산부인과 의사를 매수하고 차트를 조작하는 수고까지 마다하지 않으셨으니까요. 영애의 목소리는 파티장의 정적을 가르고 사람들의 귀에 꽂혔다. 하객들은 숨을 죽이고 재벌가의 추악한 비사가 밝혀지는 순간을 지켜보았다. 그날 밤, 눈보라가 몰아치던 그날, 당신은 어머니의 치마폭에 쌓여 내 애원을 묵살했죠. 하지만 당신이 몰랐던 진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당신 어머니는 내가 쌍둥이를 임신했다고 알고 있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강준호는 멍한 표정으로 영애를 올려다보았다. 쌍둥이가 아니었다고. 영애는 4명의 아들들을 그윽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네, 쌍둥이가 아니었습니다. 내 쌍둥이 쿼드루플레츠였습니다. 하늘이 내린 기적. 2천만 분의 1의 확률로 찾아온 4명의 생명이 제 뱃속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파티장 곳곳에서 세상에 내 쌍둥이라니 하는 탄성이 터져 나왔다. 강준호는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한 충격에 휘청거렸다. 자신이 내쫓은 것은 아이 하나가 아니라 4명의 아들들이었다. 한열 그룹을 4번이나 다시 세우고도 남을 그 엄청난 축복을 제 손으로 쓰레기처럼 버린 것이었다. 영애의 눈가에 맺힌 물기가 조명을 받아 반짝였다. 그것은 슬픔이 아닌 그 모진 세월을 견뎌낸 어미의 한 흔이었다. 미국으로 쫓겨나 빈민가 쪽방에서 이 아이들을 낳을 때 저는 죽음을 각오했습니다. 영양실조에 걸려 젖도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4명의 아이들이 배고파 우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매일 밤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최미자와 호의호식하며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었겠죠. 영애의 절규 섞인 고백에 파티장의 분위기는 숙연해졌다. 몇몇 귀부인들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하지만 신은 저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영애는 곁에 서 있는 윌리엄 스펜서를 바라보았다. 아이들 분유값을 벌기 위해 윌리엄 회장님 댁에 가사 도우미로 들어갔을 때 회장님은 제 처지를 비웃지 않고 오히려 제 손끝에 있는 재능을 알아봐 주셨습니다. 제가 바이오 연구에 대한 아이디어를 냈을 때 과감하게 투자해 주셨고 제 아이들을 친손자처럼 거두어 주셨죠. 윌리엄은 영애의 어깨를 감싸며
부드럽게 말했다. 영애는 내 인생 최고의 투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네 아이들은 내 딸이 낳지 못한 내 진짜 손자들입니다. 핏줄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강 회장, 당신은 핏줄 타령만 하다가 진짜 보석을 놓친 가장 어리석은 남자입니다. 윌리엄의 말은 강준호의 뼈를 때렸다. 타인인 윌리엄은 영애와 아이들의 가치를 알아보고 거두어 세계적인 인재로 키워냈는데 정작 친부인 자신은 의심과 탐욕에 눈이 멀어 그들을 버렸다. 강준호는 민석을 쳐다보았다. 27년 동안 금지옥엽 키웠지만 무정자증에 무능력한 의부사들, 그리고 현우, 지훈, 도진, 서준, 완벽하게 자란 4명의 친아들. 이 잔인한 대비는 강준호의 인생 자체가 철저하게 실패했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는 들고 있던 유전자 검사 보고서를 가슴에 품고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고 말았다. 강준호의 입에서 짐승 같은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체면도 위신도 모두 잊은 채 그는 바닥을 치며 통곡했다. 내가 미쳤었어. 내 새끼들을, 그 귀한 놈들을. 강준호의 오열은 파티장을 울음 바다로 만들었다. 하지만 최미자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강준호가 무너지자 위기감을 느끼고 악에 받쳐 소리쳤다. 여보, 정신 차려요. 저것들이 감성 파리하는 거야. 유전자 검사 그거 돈 주면 다 만드는 거야, 민서가. 뭐해, 빨리 경찰 불러주고. 침입죄로 다 쳐넣으라고 해. 미자가 영애에게 달려들려 하자. 막내 서준이 피아니스트의 섬세한 손길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빠른 동작으로 미자의 팔을 낚아챘다. 아줌마, 진정하시죠? 우리 엄마 몸에 손끝 하나라도 댔다간 제 팬클럽 1억 명이 아줌마 가만 안 둘 텐데요. 서준은 싱긋 웃었지만 눈빛은 서늘했다. 이어 도진이 미자의 앞에 섰다. 그리고 최미자 씨, 당신의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이 방금 발부되었습니다. 경찰은 우리가 불렀으니 걱정 마시죠. 도진의 말이 끝나기가 무서워 파티장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잠시 후 제복을 입은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최미자 씨, 그리고 박민석 씨,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경찰이 미자와 민석에게 수갑을 채우자 파티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미자는 이거나 내가 누군 줄 알아, 강 회장 여보, 나 좀 살려줘요 라고 발악했지만 강준호는 바닥에 엎드려 우느라 고개조차 들지 않았다. 민석은 창백하게 질려와 아버지, 저 민석이에요. 27년 키운 아들이 잡혀가는데 보고만 계실 겁니까? 라고 소리쳤다. 그때 큰아들 현우가 차갑게 쏘아붙였다. 아버지, 누가 내 아버지야. 너희 모자가 우리 아버지 눈과 귀를 가리고 27년을 기생충처럼 살았잖아. 이제 숙주가 깨어났으니 기생충은 제거되는 게 자연의 섭리야. 현우의 말은 잔혹했지만 통쾌했다. 민석과 미자는 질질 끌려나가면서도 끝까지 저주를 퍼부었지만 그들의 몰락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었다. 소란이 잦아들고 파티장에 다시 정적이 찾아왔을 때 강준호는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그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60세 생일의 주인공이라기엔 너무나 초라한 노인의 모습이었다. 그는 영애와 네 아들들 앞으로 기어가다시피 다가갔다. 영애야, 얘들아,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 내 전 재산을 다 내놓으마. 그룹도 다 가져가라. 그러니 제발 한 번만이라도 아비라고 불러주면 안 되겠니? 강준호는 피눈물을 흘리며 애원했다.
평생 돈과 권력만을 태잤던 그가 생의 마지막 순간에 간절히 원한 것은 오직 아버지라는 이름 하나였다. 하지만 내 아들들의 표정은 바위처럼 단단했다. 둘째, 지훈이 안경을 고쳤으며 냉정하게 말했다. 회장님, 의사로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회장님의 심장은 후회와 죄책감으로 병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병은 저희가 고쳐드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산 핏줄은 없으니까요. 저희에게 아버지는 저희를 낳고 기르느라 청춘을 바친 어머니 한 분뿐입니다. 지훈의 거절은 강준호에게 사망 선고나 다름없었다. 영애는 무릎 꿇은 강준호를 내려다보며 마지막 채기를 박았다. 강 회장, 당신이 잃어버린 건 단순히 아들 넷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모두 잃어버린 겁니다. 오늘 이 파티는 당신의 생일 파티가 아니라 한열그룹 강준호 시대의 장례식이 될 겁니다. 영애는 뒤돌아섰다. 윌리엄과 내 아들들도 미련 없이 그녀의 뒤를 따랐다. 그들의 위풍당당한 뒷모습을 보며 강준호는 바닥에 머리를 대스며 오열했다. 화려한 샹들리의 불빛 아래 모든 것을 가진 줄 알았던 재벌 회장은 사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빈털터리였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하객들은 하나둘씩 자리를 떴고 넓은 정원에는 강준호의 처절한 통곡 소리만이 공허하게 울려 퍼졌다. 눈보라가 다시 몰아치기 시작했다. 27년 전 그날 밤처럼 차갑고 매서운 눈보라가 강준호의 늙고 병든 몸을 덮치고 있었다. 그는 이제 혼자였다. 철저하게, 완벽하게 혼자였다. 최미자와 박민석이 경찰에 연행되어 끌려간 뒤 난장판이 된 파티장에는 썰물처럼 빠져나간 하객들의 빈자리를 채우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고 있었다.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강준호 회장은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간신히 소파에 기대앉았는데 그의 눈빛은 초점을 잃은 채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명예와 권력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린 충격도 컸지만 무엇보다 눈앞에 서 있는 4명의 건장한 친아들들이 주는 압도적인 존재감이 그의 정신을 뒤흔들고 있었다. 강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비서실장을 불렀다. 김 실장, 당장 고문 변호사단 소집해. 유 원장 다시 작성해야 해. 강준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지만 그 속에 담긴 집착은 여전했다. 그는 이 상황을 타개할 유일한 방법이 돈이라고 믿고 있었다. 내 전 재산을 이 아이들에게 상속한다. 한열그룹의 모든 지분, 부동산, 현금까지 4등분해서 물려줄 거야. 그러면 나를 아버지로 인정해주겠지. 그는 마치 흥정하듯 중얼거렸지만 그것은 아버지의 사랑이 아닌 벼랑 끝에 몰린 자의 비굴한 거래 제안에 불과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가진 것이 대단한 가치가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으며 그것을 미끼로 아들들의 마음을 살 수 있다고 믿는 오만함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장남 이현우가 차갑게 코웃음을 쳤다. 그는 주머니에 손을 꽂은 채 소파에 널브러진 강준호를 내려다보며 싸늘하게 입을 열었다. 회장님,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되시나 봅니다. 당신의 그 유원장, 저희에게는 휴지 조각보다 가치가 없습니다. 현우는 스마트폰을 꺼내 화면을 강준호에게 보여주었다. 그곳에는 한열그룹의 주가 그래프가 곤두박질 치고 있는 실시간 차트가 떠 있었다. 당신의 아내와 의붓아들이 저지른 횡령과 배임, 그리고 오늘 이 파티장에서 벌어진 추태가 실시간으로 보도되면서 한열그룹 주식은 이미 하한가를 쳤습니다. 당신의 제국은 지금 불타오르는 침몰선입니다. 현우의 독설은 멈추지 않았다. 게다가 저희가 가진 자산 규모를 모르시나 본데 제가 운용하는 헤지펀드의 일주일 수익이
당신 그룹의 연간 영업이익보다 많습니다. 저희는 당신의 유산 따위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저희에게 빚을 갚아야 할 처지죠. 현우의 팩트 폭격에 강준호는 할 말을 잃고 입을 버끈거렸다. 평생 돈이 권력의 척도라고 믿고 살았던 그에게 자신의 전 재산이 아들들에게는 푼돈 취급을 받는다는 사실은 견디기 힘든 모욕이자 충격이었다. 옆에 서 있던 셋째 이도진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검사 특유의 날카로운 눈빛이 강준호의 폐부를 찔렀다. 법적으로도 당신은 저희에게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27년 전 당신은 친권을 포기하고 어머니를 유기했습니다. 법적으로 남남이라는 뜻이죠. 이제 와서 유언장을 고쳐 쓴들 저희가 상속 거부 신청을 하면 그만입니다. 도지는 강준호가 쥐고 있던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뺏어들고 눈앞에서 찢어버렸다. 이 종이 쪼가리가 당신을 아버지로 만들어주진 않습니다. 아버지가 되고 싶었다면 눈보라치던 그날 밤에 문을 열어줬어야죠. 종이 조각들이 눈처럼 흩날리며 바닥으로 떨어졌다. 강준호는 찢겨진 종이를 잡으려 허우적거렸지만 손에 잡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도진아, 그래도 핏줄이지 않느냐. 천륜을 어떻게 끊니? 강준호의 애원은 구차하기 짝이 없었다. 막내 이서준이 피식 웃으며 끼어들었다. 천륜 웃기시네요. 할아버지가 우리 엄마한테 했던 짓은 천륜을 어긴 게 아니라 인륜을 저버린 범죄였어요. 저는요, 어릴 때 아빠가 없어서 놀림당할 때마다 엄마가 밤새 우는 걸 보고 자랐어요. 그때 당신은 어디 있었죠? 따뜻한 안방에서 그 가짜 아들이랑 하하호호 웃고 있었겠죠. 서준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화려한 스타의 모습 이면에 감춰진 상처받은 어린 소년의 모습이 드러났다. 우리 형제들에게 할아버지라는 단어는 세상에서 가장 혐오스러운 단어예요. 그러니까 제발 그 더러운 입으로 우리 이름 부르지 마세요. 토할 것 같으니까. 서준의 적나라한 비난은 강준호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죄가 얼마나 깊은지, 그리고 그 상처가 아이들에게 어떤 트라우마로 남았는지 뼈저리게 실감했다. 그때 지금까지 침묵을 지키던 윌리엄 스펜서가 묵직한 발걸음으로 강준호 앞으로 다가왔다. 그는 강준호와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허리를 굽히지 않고 오히려 꼿꼿이 서서 그를 내려다보았다. 미스터 강, 당신은 실패한 경영인이자 실패한 가장입니다. 윌리엄의 한국어는 유창했고 그 어조에는 분노를 넘어선 경멸이 담겨 있었다. 당신은 27년 전 다이아몬드 원석을 버리고 길가의 돌멩이를 주워다 보물처럼 모셨죠. 그 대가가 바로 오늘의 이 처참한 몰락입니다. 윌리엄은 품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채권 회수 통보서. 발신인은 세계은행 산하의 투자기관이었다. 한열그룹이 발행한 채권의 40%를 제가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내일부로 전액 상환을 요청할 겁니다. 당신의 회사가 지금 당장 현금 5조 원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강준호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5조 원. 그것은 한열그룹이 당장 동원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다. 채권 회수가 시작되면 그룹은 연쇄부도를 맞게 될 것이 자명했다. 사돈 어른, 제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회사가 망하면 수만 명의 직원이 길거리에 나앉습니다. 강준호는 윌리엄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매달렸다. 하지만 윌리엄은 차갑게 발을 뺐다. 사돈 누가 당신 사돈입니까? 내 사위는 이미 죽었고 내 딸 영애는 당신과 이혼했습니다. 나는 내 손자들의 복수를 위해 온 투자자일 뿐입니다. 윌리엄의 냉정함은 강준호를 절망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었다.
직원들 걱정은 마시죠. 이영애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녀는 파티장의 혼란 속에서도 여전히 흐트러짐 없는 우아함을 유지하고 있었다. 당신의 회사가 부도 처리되면 제 아우레우스 바이오와 현우의 펀드가 개입하여 우량 계열사들을 인수할 겁니다. 물론 경영진은 전원 물갈이 되겠지만 직원들의 고용은 승계할 생각입니다. 영애의 계획은 치밀하고 완벽했다. 그녀는 단순히 강준호를 망가뜨리는 것을 넘어 그가 평생 일군 기업을 합법적으로 그리고 가장 굴욕적인 방법으로 빼앗아 올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영애야,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우리가 한때 사랑했던 사이잖아. 강준호는 마지막 감정에 호소하려 했다. 하지만 영애의 눈빛은 싸늘하게 식어 있었다. 사랑 당신 입에서 나오는 그 단어가 역겹군요. 당신의 사랑은 조건부였고 핏줄에 대한 집착이었을 뿐입니다. 당신이 나를 내쫓던 날, 내 사랑은 얼어 죽었습니다. 영애는 강준호에게서 등을 돌렸다. 더 이상 볼 일 없습니다. 법정에서, 그리고 주주총회에서 뵙죠. 그때는 전 회장님이라고 불러드리겠습니다. 영애와 윌리엄, 그리고 4명의 아들들이 뒤를 돌아 파티장을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그들의 위풍당당한 뒷모습은 강준호에게 닿을 수 없는 성벽처럼 느껴졌다. 강준호는 소리쳤다. 가지마, 얘들아, 영애야, 나를 두고 가지마, 나는 너희가 필요해. 그의 절규는 텅 빈 연회장에 공허하게 메아리쳤다. 하지만 그 누구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들은 강준호가 27년 전 내린 선택의 결과를 있는 그대로 돌려주고 있을 뿐이었다. 그때 둘째, 지훈이 잠시 멈춰섰다. 그는 뒤를 돌아보지는 않았지만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다. 아, 회장님, 혹시나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스트레스 받으시면 혈압 조심하십시오. 지금 상태로는 뇌졸중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쓰러지셔도 제 병원으로는 오지 마십시오. 저는 환자를 살리는 의사지. 쓰레기를 치우는 청소부는 아니니까요. 지훈의 냉소적인 조언은 강준호의 심장에 마지막 확인 사살을 가했다. 4대의 하이퍼카와 헬기가 다시 굉음을 내며 한열그룹 본가를 떠나갔다. 파티장에 남겨진 것은 부서진 케이크, 엎질러진 와인, 그리고 모든 것을 잃고 바닥에 널브러진 늙은 노인뿐이었다. 강준호는 텅 빈 천장을 올려다보며 허탈하게 웃었다. 하하, 하하. 웃음소리는 점차 울음소리로 변해갔다. 그는 자신이 쌓아 올린 황금의 탑에 깔려 죽어가고 있었다. 돈도, 명예도, 핏줄도, 사랑도 모두 잃은 그는 이제 살아있는 유령이나 다름없었다. 파티장의 불이 하나둘씩 꺼지기 시작했다. 관리인들이 들어와 청소를 시작했지만 아무도 강준호를 일으켜 세우려 하지 않았다. 그는 쓰레기 더미 속에 파묻힌 채 27년 전 자신이 내쫓았던 만삭의 아내와 뱃속의 아이들을 떠올렸다. 그때 문을 열어줬더라면, 그때 어머니를 막아섰더라면, 수만 가지의 만약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되돌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밖에는 눈보라가 더욱 거세게 몰아치고 있었다. 강준호의 추운 겨울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은 전날 밤 한남동 저택에서 벌어진 강준호 회장의 환갑잔치 대참사 뉴스로 발칵 뒤집혔는데 조간신문의 일면은 온통 강 회장의 망연자실한 표정과 최미자 모자가 수갑을 차고 연행되는 사진으로 도배되어 있었다. 한열그룹의 몰락, 잃어버린 4 쌍둥이의 귀환, 세계은행 총재와 손잡은 전처의 복수극, 최미자 부사장의 500억 횡령 혐의 등의 자극적인 헤드라인들이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를 장악하며
한열그룹의 주가는 장 시작과 동시에 하한가로 곤두박질 쳤다. 여의도 증권가에서는 이미 한열그룹의 부도를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였고 채권단은 긴급 회의를 소집하여 자금 회수 방안을 논의하느라 분주했다. 강준호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본사 회장실로 출근했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산더미처럼 쌓인 독촉장과 임원들의 사직서뿐이었다. 회장실의 통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서울 시내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평온해 보였지만 강준호의 속은 숯검정처럼 타들어가고 있었다. 비서실 전화기는 쉴 새 없이 울려대고 있었는데 대부분이 주거래 은행장들과 투자자들의 항의 전화였기에 비서들은 감히 전화를 돌려주지도 못하고 쩔쩔매고 있었다. 강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위스키 잔을 움켜쥐며 어제 파티장에서 큰아들 현우가 했던 경고를 떠올렸다. 당신의 제국은 지금 불타오르는 침몰선입니다. 그 말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산된 경제적 사형 선고였다. 현우가 이끄는 헤지펀드는 이미 한열그룹의 지분을 야금야금 매입하여 이대 주주 자리에 올라 있었고 오늘 아침 기습적으로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한 상태였다. 안건은 현 경영진의 해임 및 신규 이사 선임, 그것은 강준호를 자신의 회사에서 쫓아내겠다는 명백한 선전포고였다. 그 시각 서울구치소의 접견실, 수의를 입은 최미자는 헝클어진 머리를 한 채 도끼 어린 눈으로 유리벽 너머의 상대를 노려보고 있었다. 그녀의 맞은편에는 셋째 아들 도진이 검은색 슈트를 단정하게 입고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파일 하나를 꺼내 올려놓고 있었다. 미자는 억울하다는 듯 책상을 내리치며 소리쳤다. 야, 이 검사 나부랭이야. 네가 감히 나를 여기에 가둬. 내가 누군 줄 알아. 강준호 회장의 아내야. 내 변호사 오면 너네 다 옷 벗길 줄 알아. 그녀는 여전히 자신이 가진 권력이 통할 것이라 믿는 망상 속에 빠져 있었다. 도진은 미자의 발악을 무심하게 지켜보다가 피식 웃으며 파일처를 펼쳤다. 강 회장의 아내라. 법적으로는 맞지만 곧 이혼 소장을 받게 되실 겁니다. 강 회장님도 당신의 횡령 사실을 알고 고소장을 준비 중이시거든요. 도진의 차가운 말에 미자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뭐라고? 그 영감이 나를 고소해. 내가 27년을 수발들었는데. 도진은 미자의 말을 끊고 싸늘하게 말을 이었다. 그 27년 동안 당신이 저지른 짓들을 보면 수발이 아니라 기생이었다는 표현이 더 적절하겠죠. 여기 당신이 민석이 명의로 빼돌린 비자금 내역. 그리고 도진은 잠시 뜸을 들이다가 사진 한 장을 유리창에 붙였다. 5년 전 미국에서 우리 형제들이 탄 차를 고의로 들이받으려 했던 트럭 운전사의 자백 진술서입니다. 당신이 사주했더군요. 미자의 얼굴이 순식간에 사색이 되었다. 그녀는 입술을 덜덜 떨며 뒷걸음질 쳤다. 아니야. 모함이야. 난 모르는 일이야. 도진은 매서운 눈빛으로 미자를 쏘아보았다. 우리 어머니가 당신들 눈을 피해 우리를 숨어서 키운 이유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당신 같은 독사가 우리 냄새를 맡으면 무슨 짓을 할지 아셨기 때문이죠. 살인교사 혐의. 이것만으로도 당신은 평생 감옥에서 썩게 될 겁니다. 횡령은 그저 에피타이저일 뿐이죠. 도진의 말은 빈말이 아니었다. 그는 이미 모든 증거를 확보하고 있었고 미자가 빠져나갈 구멍은 바늘 구멍만큼도 남아있지 않았다. 미자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며 살려줘. 잘못했어. 라고 중얼거렸지만 도진은 가방을 챙겨 일어나며 차갑게 뒤돌아섰다. 한편 한열그룹 본사 대회의실에서는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고 있었다. 강준호는
상석에 앉아 있었지만 그의 표정은 이미 패배를 직감한 장수의 것처럼 어두웠다. 주주들은 강준호를 향해 싸늘한 시선을 보내거나 큰 소리로 경영 책임을 물으며 사퇴를 요구하고 있었다. 강 회장 회사가 이 지경이 되도록 뭐 한 거야? 주가가 반토막이 났어. 책임져. 주주들의 고성은 강준호의 가슴을 후벼 팠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이영애가 수행원들을 대동하고 당당하게 들어섰다. 그녀는 더 이상 27년 전에 쫓겨난 며느리가 아닌 한열그룹의 최대 채권자이자 이대 주주의 대리인 자격으로 그 자리에 섰다. 영애는 강준호와 눈이 마주치자 가볍게 목례를 했지만 그 눈빛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단상에 올라 주주들을 둘러보았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저는 오늘 한열그룹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윌리엄 스펜서 총재님과 아우레우스 바이오는 한열그룹의 부실 채권을 모두 인수하고 전문 경영인 체제를 도입하여 회사를 정상화시킬 것을 약속드립니다. 영애의 카리스마 넘치는 연설에 주주들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부도 위기에 몰린 회사에 세계적인 자본이 들어온다는 소식은 그들에게 유일한 구명줄이었기 때문이다. 강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반박하려 했다. 이보시오. 내가 아직 이 회사의 회장이오. 내 피와 땀으로 만든 회사란 말이오. 하지만 그의 외침은 공허했다. 장남 현우가 자리에서 일어나 차분하게 팩트를 제시했다. 회장님, 정정해드리죠. 회장님의 지분은 대부분 담보로 잡혀 있고 그 채권자는 바로 저와 어머니입니다. 지금 이 순간 회장님이 가진 의결권은 3%도 되지 않습니다.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현우가 스크린에 띄운 지분 구조도는 강준호가 이미 허수아비임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었다. 주주들은 영애와 현우의 제안에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다. 투표 결과는 만장일치에 가까운 경영진 해임 가결이었다. 의사봉이 탕하고 3번 울리는 순간 강준호의 40년 제국은 공식적으로 무너져 내렸다. 그는 의자 깊숙이 몸을 파묻으며 눈을 감았다. 귀에서 윙하는 이명 소리가 들렸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지켜온 회장 자리가 자신이 버린 아내와 아들의 손에 의해 박탈당하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보안 요원들이 다가와 강준호에게 정중하게 퇴장을 요구했다. 회장님, 아니 강준호 씨, 짐을 챙겨서 나가주셔야겠습니다. 강준호는 비틀거리며 회의실을 빠져나왔다. 복도에는 수많은 직원들이 나와 그를 쳐다보고 있었다. 예전 같았으면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했을 직원들이었지만 지금은 그를 쳐다보는 눈빛에 경멸과 연민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도망치듯 엘리베이터에 탔다. 1층 로비에 도착하자 수많은 취재진이 그를 에워싸고 플래시를 터뜨렸다. 회장님 경영권 박탈 심경이 어떠십니까? 전처와 아들들에게 하실 말씀 없습니까? 최미자 씨의 횡령 사실을 정말 모르셨습니까? 쏟아지는 질문 세례에 강준호는 현기증을 느끼며 쓰러질 뻔했다. 그때 로비 한쪽에서 휠체어를 탄 한 노인이 나타났다. 강준호의 오랜 친구이자 창업 공신이었던 김이사였다. 그는 강준호가 미자에게 빠져 회사를 엉망으로 만들 때 유일하게 직원을 하다가 쫓겨났던 인물이었다. 김이사는 강준호를 보며 혀를 찼다. 준호야, 내가 뭐라고 했나? 조강지쳐 버리고 잘 되는 놈 없다고 했지. 자네가 자초한 일이야. 이제라도 죗값을 치르게. 친구의 뼈아픈 충고는 강준호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무너뜨렸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군 채 검찰청 호송차에 오르는 것보다 더 비참한 심정으로
자신의 낡은 세단에 몸을 실었다. 기사도 비서도 없는 텅 빈 운전석에 앉아 그는 시동을 걸었지만 손이 떨려 키를 꽂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 한편 회장실을 접수한 영애는 강준호가 쓰던 집무 책상에 앉아 낡은 가족 사진 하나를 발견했다. 27년 전 자신과 강준호가 신혼 여행지에서 찍은 빛바랜 사진이었다. 강준호는 그 사진을 버리지 않고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두고 있었던 것이다. 영애는 사진 속의 젊은 강준호를 바라보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그리워할 거였으면 지켰어야지. 비겁한 사람. 그녀는 사진을 찢어 쓰레기통에 버렸다. 이제 그녀에게 강준호는 추억의 대상이 아닌 청산해야 할 과거의 잔재일 뿐이었다. 현우와 지훈, 도진, 서준이 회장실로 들어왔다. 내 아들들은 어머니의 곁을 든든하게 지키며 승리의 순간을 함께했다. 어머니, 고생하셨습니다. 둘째, 지훈이 따뜻한 차를 건넸다. 이제부터는 저희가 어머니를 지켜드릴게요. 더 이상 그 누구도 어머니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할 겁니다. 영애는 늠름하게 자란 아들들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다. 고맙다. 너희들이 있어서 내가 버틸 수 있었어. 이제야 비로소 27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것 같구나.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은 어제와 달랐다. 이제 이 도시는 강준호의 것이 아닌 영애와 그녀의 아들들이 만들어갈 새로운 세상이었다. 하지만 복수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강준호에게 남은 것은 빈털털이라는 현실뿐만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가족도, 친구도, 명예도 없는 고립무원의 섬에 갇히게 되었다. 그가 집에 돌아가면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압류 딱지가 붙은 가구들과 싸늘하게 식어버린 냉기뿐일 것이다. 영애는 그것이 강준호에게 내려진 가장 가혹한 형벌임을 알고 있었다.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잃고 철저하게 잊히는 것이니까. 오후가 되자 검찰청에서 강준호에 대한 소환장이 발부되었다. 혐의는 미자가 저지른 횡령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및 배임 방조. 강준호는 이제 법의 심판대 위에 서야 했다. 도진이 직접 수사 지휘를 맡지는 않았지만 그의 동료 검사들이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강준호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수임료가 입금되지 않아 변호를 맡을 수 없습니다. 그라는 차가운 대답만 돌아왔다. 그는 수화기를 떨어뜨리고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다. 화려했던 샹들리에가 있던 자리에는 거미줄만이 처량하게 매달려 있었다. 강준호는 비틀거리며 서재로 들어가 금고를 열었다. 그곳에는 현금도 폐물도 없었다. 미자가 도망가기 전에 싹 쓸어갔기 때문이었다. 남은 것은 오직 하나. 27년 전 영애가 떠날 때 남기고 간 낡은 베넷저고리 한 벌뿐이었다. 강준호는 그 작은 옷을 가슴에 품고 오열했다. 내 아가, 내 아들들. 내가 죽일 놈이다. 텅 빈 저택에 그의 울음소리가 메아리쳤지만 대답해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그는 자신이 쌓아올린 탐욕의 탑에 갇혀 스스로 파멸해 가고 있었다. 그날 밤 한열그룹 본사 옥상 정원에서는 작은 축하 파티가 열렸다. 영애와 윌리엄 그리고 네 아들들이 모여 샴페인 잔을 부딪혔다. 건배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그들의 웃음소리는 밤하늘에 울려 퍼졌다. 저 멀리 보이는 남산 타워의 불빛이 그들을 축복하는 듯 반짝였다. 강준호의 시대는 저물었고 바야흐로 판타스틱 4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그리고 그들의 복수는 단순히 상대를 무너뜨리는 파괴가 아니라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정의를 세우는 건설적인 파멸이었다. 하지만 영애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씁쓸함이 남아 있었다. 복수는 달콤했지만
그 과정에서 잃어버린 27년의 세월은 그 무엇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아들들을 바라보며 다짐했다. 너희들은 나처럼 살게 하지 않겠다. 사랑받고 존중받으며 행복하게 살게 해주겠다. 그것이 그녀가 강준호에게 내린 마지막 복수이자 아들들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었다. 서울의 밤거리에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하늘에서 흩날리는 하얀 눈송이들은 도시의 소음을 부드럽게 덮어주며 낭만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었지만 청담동의 화려한 미슐랭 레스토랑 통유리창 밖에 서 있는 강준호에게 이 눈은 뼛속까지 파고드는 한기와 처량함을 더해주는 잔인한 자연현상일 뿐이었다. 그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최고급 이탈리아산 캐시미어 코트를 입고 기사가 열어주는 문으로 드나들던 한열그룹의 회장이었지만 지금은 낡은 양복 재킷 하나의 의지에 추위에 떨고 있는 초라한 노인에 불과했다. 그의 시선은 유리창 너머 따뜻한 황금빛 조명 아래서 행복하게 웃고 있는 한 가족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곳에는 그가 평생 꿈꿔왔지만 스스로 발로 차버린 완벽한 가족의 모습이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다. 레스토랑 안의 공기는 훈훈하고 활기가 넘쳤다. 이영애는 우아한 베이지색 니트를 입고 환하게 웃으며 막내 서준이 건네는 파스타를 받아먹고 있었고 그 옆에는 윌리엄 스펜서가 흐뭇한 표정으로 와인잔을 기울이며 아들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있었다. 4명의 청년들, 현우, 지훈, 도진, 서준은 서로 장난을 치기도 하고 진지한 토론을 벌이기도 하며 끈끈한 형제애를 과시하고 있었다. 그들의 식탁 위에는 풍성한 음식들이 놓여 있었지만 그보다 더 풍성한 것은 그들 사이에 흐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과 신뢰의 기류였다. 강준호는 그 장면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27년 전 자신이 지켰어야 할 식탁, 자신이 앉아 있어야 할 가장의 자리에 낯선 푸른 눈의 외국인이 앉아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것이었다. 건배에 우리 어머니의 새로운 출발과 우리 가족의 영원한 행복을 위하여 큰형 현우가 잔을 들자 모두가 환호하며 잔을 부딪혔다. 쨍그랑하는 맑은 소리가 유리창 너머 강준호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지만 그들의 입모양과 표정만으로도 그 행복의 크기를 짐작할 수 있었다. 강준호는 무의식적으로 유리창에 손을 뻗었다. 차가운 유리의 감촉이 손끝에 닿았다. 그것은 그와 그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넘을 수 없는 벽이자 두 개의 서로 다른 세계를 나누는 결계와도 같았다. 안쪽은 천국이었고 바깥쪽은 지옥이었다. 그리고 강준호는 스스로 지옥을 선택한 죄인이었다. 그때 셋째 도진이 무언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는지 영애가 고개를 뒤로 젖히며 박장대소를 터뜨렸다. 강준호는 영애가 저렇게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자신과 살았던 짧은 결혼 생활 동안 그녀는 늘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느라 주눅 들어 있었고 강준호의 무관심 속에 외로워했었다. 그런데 지금 그녀는 윌리엄과 아들들 틈에서 세상 그 누구보다 행복한 여자가 되어 있었다. 강준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려 차가운 뺨을 적셨다. 영애야, 내가 잘못했다. 내가 정말 바보였어. 그의 입에서 뒤늦은 회한의 독백이 흘러나왔지만 눈보라 소리에 묻혀 허공으로 흩어졌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강준호는 홀린 듯 레스토랑 입구로 발걸음을 옮겼다. 체면이고 자존심이고 다 버리고 저 안으로 들어가 무릎을 꿇고 빌고 싶었다. 단 한 번만이라도 저 따뜻한 식탁 귀퉁이에 앉아 아들들이 따라주는 술 한 잔을 받아보고 싶다는 간절함이 이성을 마비시켰다. 그가 떨리는 손으로 레스토랑의 육중한 나무 문을 밀려고 할 때였다. 입구를 지키고 있던 건장한 보안 요원 2명이 그를 가로막았다. 죄송합니다만 예약하셨습니까? 지금은 프라이빗 대관 중이라
외부인 출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보안 요원의 태도는 정중했지만 단호했다. 강준호는 다급하게 소리쳤다. 나야. 나 강준호 회장이라고. 저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내 가족이야. 내 아내랑 내 아들들이라고 비켜. 내가 들어가서 할 말이 있어. 강준호가 막무가내로 밀고 들어가려 하자. 보안 요원들은 그를 거칠게 제지했다. 이보세요. 노인네. 여기서 행패 부리시면 곤란합니다. 강준호 회장님 뉴스 못 보셨나? 그분은 지금 횡령방조 혐의로 조사받고 계신데 여기 계실 리가 없죠. 노숙자 같은데 경찰 부르기 전에 썩 꺼지세요. 보안 요원들은 강준호를 밀쳐냈다. 강준호는 힘없이 눈 덮인 바닥으로 나뒹굴었다. 바닥에 쓰러진 강준호의 손바닥이 까져 피가 배어 나왔다. 지나가는 행인들이 혀를 차며 그를 쳐다보았다. 저 사람 봐. 술 취했나 봐. 어머, 거지인가? 옷차림은 양복인데. 수근거리는 소리가 비수가 되어 꽂혔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인사하던 대중들이 이제는 그를 벌레 보듯 하고 있었다. 강준호는 바닥을 치며 울부짖었다. 내가 그 애들 아비라고 핏줄이라고 왜 못 들어가게 해드려 보내죠. 그의 절규는 처절했지만 굳게 닫힌 레스토랑 문은 열릴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그 소란을 들었는지 레스토랑 안쪽에서 누군가가 일어나는 모습이 보였다. 막내 서준이었다. 그는 창밖을 잠시 응시하더니 표정이 굳어지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영애와 형들이 의아해하며 그를 쳐다봤지만 서준은 잠시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라며 둘러대고는 입구 쪽으로 걸어 나왔다. 강준호는 서준이 나오는 것을 보고 희망에 차서 벌떡 일어났다. 서준아, 서준아, 아비다. 나 좀 들여보내다오. 강준호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문에 매달렸다. 잠시 후 레스토랑 문이 열리고 서준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얇은 셔츠 위에 두툼한 무스탕 재킷을 걸치고 있었는데 화려한 금발머리와 완벽한 이목구비가 눈 내리는 밤거리와 어우러져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처럼 빛났다. 강준호는 서준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서준의 차가운 눈빛에 압도되어 멈칫했다. 서준은 강준호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찢어진 양복, 헝클어진 머리, 피 묻은 손. 그 모습은 영락없는 패배자의 몰골이었다. 서준의 입가에 씁쓸한 미소가 스쳤다. 여기서 뭐 하세요 시끄럽게. 서준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다. 강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서준아, 밥은 맛있게 먹었니 내가. 내가 너희를 보니까 너무 좋아서. 할 말이 있어서. 강준호는 횡설수설하며 서준의 옷자락을 잡으려 했다. 하지만 서준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그 손길을 피했다. 할 말이요. 법정에서 변호사 통해서 하세요. 우리 어머니랑 형들은 당신 얼굴 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밥맛 떨어진다고요. 서준의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지만 강준호는 포기할 수 없었다. 서준아, 내가 잘못했다. 내가 다 돌려주마. 내 재산, 내 회사. 다 너희들 거야. 그러니 제발 나를 가족으로 받아주면 안 되겠니? 내가 너희 아버지잖아. 피는 물보다 진한 법이다. 강준호는 핏줄이라는 단어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었다. 하지만 그 단어가 오히려 서준의 영린을 건드렸다. 서준의 눈빛이 매섭게 변했다. 핏줄이요. 하. 진짜 웃기시네. 아저씨. 피가 물보다 진한 건 맞는데요. 그 피가 썩으면 물보다 못한 오물이 되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를 버렸을 때 당신의 피는 이미 우리에게 독이었어요. 서준은 한숨을 내쉬며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그것은 검은색 장우산이었다. 서준은 우산을 펴서 강준호의 머리 위로 씌워주었다.
강준호는 순간 서준이 자신을 용서해 주는 것인가 싶어 감격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하지만 서준의 다음 말은 강준호의 기대를 산산조각냈다. 이 우산 쓰고 가세요. 당신이 감기 걸려서 죽으면 우리 엄마가 찝찝해 하실까봐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서준은 지갑에서 5만 원권 지폐 몇 장을 꺼내 강준호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걸로 국밥이라도 사드시고 어디 찜질방이라도 가세요. 우리 식사 끝날 때까지 여기서 얼쩡거리지 마시고요. 창밖으로 당신 같은 노숙자가 쳐다보고 있으면 비싼 밥 먹는데 체할 것 같거든요. 그것은 자비가 아니었다. 철저한 모욕이자 선긋기였다. 서준은 강준호를 아버지가 아닌 귀찮은 노숙자 취급을 하고 있었다. 5만 원짜리 지폐를 쥔 강준호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자신이 27년 전 만삭의 영애를 내쫓을 때 던져주었던 돈이 생각났다. 인과응보. 자신이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었다. 서준은 멍하니 서 있는 강준호를 뒤로 하고 다시 레스토랑 문을 열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안에서 들려오는 따뜻한 웃음소리와 재즈 음악이 잠시 밖으로 흘러나왔다. 아, 그리고 서준이 문을 닫기 직전 다시 뒤를 돌아보았다. 우리 형들은 몰라도 나는 당신을 아주 조금은 이해해 보려고 했어요. 돈에 미치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서. 근데 오늘 보니까 알겠네요. 당신은 그냥 불쌍한 사람이에요. 가족이 뭔지, 사랑이 뭔지 평생 모르고 죽을 테니까. 서준은 쾅 하고 문을 닫았다. 육중한 문이 닫히며 강준호와 그들의 세계는 다시 완벽하게 단절되었다. 강준호는 우산을 든 채 눈보라 속에 홀로 남겨졌다. 서준이 쥐어준 돈이 손바닥 안에서 뜨겁게 느껴졌다. 그는 우산을 쓸 자격조차 없다고 느꼈는지 우산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비틀비틀 걸음을 옮겼다. 유리창 너머로 서준이 다시 자리에 앉아 형들과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였다. 윌리엄이 서준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고 영애가 그에게 고기를 썰어 주었다. 그 완벽한 타인의 행복. 아니, 원래는 자신의 것이었어야 할 행복. 강준호는 그 장면을 망막에 새기듯 바라보다가 견딜 수 없는 고통에 눈을 감아버렸다. 그는 비틀거리며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갈 곳이 없었다. 한남동 저택은 압류되었고 호텔에 갈 돈도 없었다. 무엇보다 마음 둘 곳이 없었다.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성이 무너진 자리에는 차가운 바람만이 윙윙거리고 있었다. 그는 골목길 어귀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다. 지나가는 개 한 마리가 그를 보고 지저대다가 꼬리를 내리고 사라졌다. 개조차도 그를 알아보는 듯했다. 그가 버림받은 존재, 개밥의 도토리라는 것을. 한편 레스토랑 안 서준이 자리에 앉자 영애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다. 어디 안 좋니? 안색이 어두운데. 서준은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밝게 웃으며 대답했다. 아뇨. 엄마, 화장실 다녀오다가 밖에 눈이 너무 예쁘게 와서 좀 보고 있었어요. 우리 나중에 다 같이 눈싸움이나 할까요? 서준의 말에 형들이 야유를 보냈다. 다 큰 어른이 무슨 눈싸움이야. 하지만 윌리엄은 호탕하게 웃으며 말했다. 좋은 생각이구나. 밥 먹고 나가서 한판 붙자. 우리 팀은 엄마랑 나. 너희 넷이 덤벼라.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다시 피어올랐다. 영애는 창밖을 슬쩍 내다보았다. 어둠 속에 누군가 서 있다가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지만 그녀는 애써 무시했다. 과거의 유령이 현재의 행복을 방해하게 둘 수는 없었다. 그녀는 윌리엄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단단했다. 27년 전 차가운 눈바닥에서 그녀를 일으켜 세워준 그 손이었다. 영애는 생각했다. 그래,
이게 내 가족이야. 피로 맺어진 것보다 더 진한 사랑으로 맺어진 진짜 가족. 식사가 끝나고 그들이 레스토랑을 나섰을 때 밖에는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고 있었다. 강준호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대신 바닥에 버려진 검은 우산 하나가 눈에 파묻혀 가고 있었다. 서준은 그 우산을 잠시 바라보다가 형들의 부름에 고개를 돌렸다. 서준아 빨리 와. 이 차는 네가 쏘는 거다. 현우가 소리쳤다. 서준은 알았어. 형 오늘 내가 다 쏠게라고 외치며 가족들에게 달려갔다. 그들의 뒷모습은 눈 속에서도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 시각 강준호는 서울역 지하차도 입구에 앉아 있었다. 노숙자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서 그는 신문지 한 장을 덮고 몸을 웅크렸다. 옆에 있던 노숙자가 그에게 소주 한 잔을 건넸다. 어이, 신입, 한 잔해. 추운데. 강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컵을 받아들었다. 싸구려 소주의 쓴맛이 목을 타고 넘어갔다. 며칠 전 마셨던 수백만 원짜리 와인보다 이 소주가 더 달게 느껴지는 것은 왜일까? 그는 쓴웃음을 지으며 눈을 감았다. 꿈에서라도, 아주 잠깐이라도 그 따뜻한 식탁에 앉아보고 싶었다. 하지만 꿈조차 그에게는 사치일 것만 같았다. 밤이 깊어갈수록 눈발은 더욱 거세졌다. 세상은 하얗게 변해가고 있었지만 강준호의 마음속은 점점 더 짙은 어둠으로 물들어갔다. 그는 자신이 버린 것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잃어버린 후에야 비로소 깨닫는 어리석은 인간의 전형이 되어 차가운 시멘트 바닥 위에서 잠이 들었다. 그의 볼 위로 눈물 자국이 얼어붙어 있었다. 계절은 돌고 돌아 어느덧 차가운 겨울바람이 물러가고 서울의 거리에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나는 봄이 찾아왔다. 하지만 서울역 쪽방촌의 좁고 어두운 단칸방에서 눈을 뜬 강준호에게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따스한 봄 햇살은 그저 먼지를 비추는 조명일 뿐 아무런 온기도 전해주지 못했다. 지난 겨울 한열그룹의 회장직에서 불명예스럽게 쫓겨나고 빈털터리가 된 그는 노숙자 생활을 전전하다가 구청 복지사의 도움으로 겨우 이 곰팡이 냄새 나는 월세방을 얻을 수 있었다. 한때 대한민국 경제를 주무르던 거물이었던 그는 이제 동네 폐지 줍는 노인으로 전락해 있었고 그의 이름은 세간의 뇌리에서 빠르게 잊히고 있었다. 강준호는 삐걱거리는 관절을 펴며 자리에서 일어나 습관처럼 머리맡에 놓인 낡은 베넷 저고리를 어루만졌다. 그것만이 그가 이 지옥 같은 현실을 버티게 해주는 유일한 마약이자 동시에 그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고문의 도구였다. 오전 10시 강준호는 낡은 점퍼를 걸치고 서초동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을 찾았다. 오늘은 그가 가진 마지막 남은 것들을 정리하는 날이었다. 담당 변호사는 강준호의 초라한 행색을 보고도 놀란 기색 없이 정중하게 그를 맞이했다. 강 선생님, 오셨습니까? 서류는 다 준비되었습니다. 변호사가 내민 것은 재산 기부 및 상속 포기 각서였다. 강준호는 숨겨두었던 비자금 통장과 차명으로 되어 있던 작은 땅 문서들, 심지어 자신의 장례 비용으로 남겨두려 했던 생명보험 해지 환급금까지 모두 찾아와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것은 비록 한열그룹의 자산에 비하면 조족지열이었지만 늙고 병든 강준호가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마지막 생명줄이었다. 이게 제가 가진 전부입니다. 강준호의 목소리는 떨렸다. 이 돈을 아우레우스 바이오의 이영애 의장 앞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전해주십시오. 이것은 용서를 구하는 뇌물이 아니라 제가 27년 전 아이들에게서 빼앗았던 분유값과 기저귀값 그리고 그 아이들의 미래를 훔친 도둑의 작물정우를 돌려주는 것이라고요. 변호사는 잠시 침묵하더니 안경을 고쳐 쓰며 물었다. 정말 전액을 다 기부하시겠습니까?
선생님의 노후는 어떻게 하시려고? 강준호는 씁쓸하게 웃었다. 죄인에게 노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숨이 붙어 있는 동안 죗값을 치르는 거죠. 어서 처리해 주십시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붉은 인주가 번지는 모습이 마치 자신의 피눈물처럼 보였다. 며칠 후 이영애는 집무실에서 변호사가 전해준 서류와 통장을 받아들었다. 그녀는 강준호가 보낸 돈의 액수를 보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수십억 원. 일반인에게는 평생 만져보지 못할 큰 돈이었지만 그녀에게는 큰 의미가 없는 액수였다. 하지만 그 돈에 담긴 강준호의 처절한 회한과 포기, 그리고 마지막 자존심까지 내려놓은 속죄의 의미를 그녀는 읽을 수 있었다. 곁에 있던 윌리엄 스펜서가 물었다. 영애, 이 돈을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돌려보낼까요? 영애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돌려보내면 그 사람은 정말로 죽을지도 몰라요. 이것이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아버지 노릇이니까요. 하지만 저는 이 돈을 개인적으로 쓸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영애는 비서실장을 호출했다. 이 자금을 종잣돈으로 해서 재단을 하나 설립하세요. 이름은 네잎클로버 재단으로 하죠.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미혼모와 버려진 아이들을 지원하는 재단입니다. 세상의 편견과 가난 때문에 아이를 포기하려는 엄마들이 27년 전에 저처럼 쫓겨나지 않도록 지켜줄 겁니다. 강준호의 더러운 돈이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생명을 살리는 데 쓰이게 할 거예요. 그것이 그 사람에게 내리는 진정한 벌이자 구원이겠죠. 영애의 결정은 자비로웠지만 동시에 강준호라는 존재를 철저하게 공적인 영역으로 승화시켜 개인적인 관계를 완전히 단절해버리는 냉철한 처사였다. 그날 저녁 강준호는 동네의 작은 기사 식당에서 4,000원짜리 백반을 먹으며 식당에 켜진 TV 뉴스를 보고 있었다. 화면에는 이영애 의장, 미혼모 지원을 위한 네잎클로버 재단 설립, 전 남편 강준호 씨의 사제 출연 화제라는 자막이 흐르고 있었다. 아나운서는 강준호 전 회장은 자신의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속죄의 삶을 살겠다는 뜻을 전해왔습니다라고 보도했다. 식당 안의 사람들은 밥을 먹다 말고 혀를 찼다. 저 양반, 뒤늦게 철들었네. 그래도 죽기 전에 양심은 챙겼구만. 강준호는 밥알을 씹으며 눈물을 삼켰다. 영애는 자신의 마지막 돈까지도 허투루 쓰지 않고 자신을 기부자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주어 세상의 비난을 조금이나마 덜어주었다. 그것은 그녀가 베풀 수 있는 마지막 배려이자 완벽한 이별 통보였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한열그룹은 아우레우스 바이오에 인수 합병되어 한열바이오로 사명이 변경되었고 전문 경영인 체제 하에서 투명하고 건전한 기업으로 재탄생하여 승승장구하고 있었다. 최미자와 박민석은 횡령 및 살인 교사 미수 혐의로 징역 15년과 10년을 선고받고 감옥에 수감되어 서로를 탓하며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이 간간이 들려왔다. 그리고 강준호는 이제 완전히 잊힌 존재가 되어 서울 외곽의 한 요양병원에서 청소부로 일하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다. 그는 병원비를 낼 돈이 없어 원장에게 사정하여 자비를 하는 조건으로 창고방 한 칸을 얻어쓰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강준호는 병원 로비에서 대걸레질을 하다가 대형 TV 앞에 모여있는 환자들을 보게 되었다. 화면에서는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의 사형제, 그들의 성공 신화라는 다큐멘터리가 방영되고 있었다. 강준호는 하던 일을 멈추고 멍하니 화면을 올려다보았다. 화면 속에는 그의 네 아들들이 늠름한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었다. 첫째 현우는 아시아 금융 허브를 서울로 옮기는 프로젝트를 진두지휘하는 금융위원장이 되어 있었고, 둘째 지우는
국경 없는 의사회와 협력하여 제3세계의 병원을 짓고 무료 진료를 다니는 슈바이처 같은 존재가 되어 있었다. 셋째, 도지는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될 만큼 강직한 검사로 이름을 날리며 재벌 개혁의 선봉장에 서 있었고, 막내 서준은 세계적인 음악 시상식인 그래미 어워드에서 한국인 최초로 올해의 앨범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서준이 수상 소감을 말하는 장면이 클로즈업 되었다. 트로피를 쥔 서준의 눈가가 촉촉했다. 이 모든 영광을 홀로 저희 넷을 키워주신 위대한 어머니, 이영애 여사님께 바칩니다. 어머니, 당신은 저희의 영원한 영웅이십니다. 서준의 목소리가 떨리자 객석에 앉아있던 영애가 화면에 잡혔다. 그녀는 우아한 미소로 아들에게 손키스를 보내고 있었다. 그 옆에는 윌리엄 스펜서가 흐뭇하게 박수를 치고 있었다. 강준호는 대걸레 자루를 꽉 움켜쥐었다. 화면 속에 저 완벽한 가족, 저 영광의 자리에 자신은 없었다. 아니, 있을 자격조차 없었다. 그는 TV 화면 속 아들들의 얼굴을 떨리는 손가락으로 허공에서 쓰다듬어 보았다. 내 아들들, 장하다. 정말 훌륭하게 컸구나. 그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져 병원 바닥을 적셨다. 지나가던 간호사가 그를 보고 핀잔을 주었다. 강할아버지, 거기서 뭐 하세요? 빨리 청소 안 끝내면 원장님한테 혼나요. 그리고 왜 남의 경사스러운 뉴스 보면서 울고 그래요, 주책맞게. 강준호는 황급히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너무 보기가 좋아서. 내 자식들 같아서. 그는 차마 내 자식들이라고 소리내어 말하지 못하고 말끝을 흐렸다. 간호사는 혀를 차며 지나갔다. 아무도 이 초라한 청소부 노인이 TV 속 영웅들의 친아버지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것이 강준호가 감당해야 할 형벌의 무게였다.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아들들을 두었지만 평생 숨어서 지켜봐야만 하는 유령 아버지의 삶. 그는 다시 대걸레를 밀며 바닥을 닦았다. 마치 자신의 더러운 과거를 닦아내려는 듯 벅벅 문질러 닦았다. 그날 밤 강준호는 좁은 창고방에 누워 잠을 청했다. 꿈속에서 그는 30년 전으로 돌아가 있었다. 영애와 함께 신혼여행을 갔던 제주도의 푸른 바다. 그곳에서 영애는 환하게 웃으며 그에게 손을 흔들고 있었다. 여보, 빨리 와요. 강준호는 행복에 겨워 그녀에게 달려갔다. 하지만 그가 손을 뻗는 순간 영애의 모습은 연기처럼 사라지고 차가운 눈보라만이 그를 덮쳤다. 가지마. 영애야. 강준호는 허공을 허우적거리다 잠에서 깼다. 식은땀이 흥건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는 혼자였다. 그의 곁에는 낡은 베네쩌 고리만이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는 그것을 가슴에 품고 어린아이처럼 소리 죽여 울었다. 그의 후회는 죽는 날까지 끝나지 않을 형벌이었다. 에필로그. 다시 1년 후. 서울의 랜드마크인 123층 타워의 스카이라운지. 오늘은 네잎클로버 재단의 설립 5주년 기념 파티가 열리는 날이었다. 수많은 정재계 인사들과 유명인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고 있었다. 파티의 호스트인 이영애는 이제 60대 중반이 되었지만 여전히 고혹적이고 당당한 모습으로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녀의 곁에는 4명의 아들들이 든든한 호위무사처럼 서 있었다. 그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정점을 찍은 리더들이 되어 어머니의 어깨를 으쓱하게 만들어 주었다. 파티가 무르익을 무렵 영애는 잠시 테라스로 나와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한강의 물결이 도시의 불빛을 받아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윌리엄 스펜서가 와인 2잔을 들고 다가왔다. 영애, 무슨 생각을
그렇게 깊게 하십니까? 영애는 와인잔을 받아들며 미소 지었다.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요. 눈보라치던 밤, 맨발로 쫓겨나면서 다짐했었죠. 언젠가 보란 듯이 성공해서 저 아래를 내려다보겠다고. 그런데 막상 그 자리에 서니 복수심보다는 감사함이 더 크네요. 그 고통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도 우리 아이들도 없었을 테니까요. 윌리엄은 영애의 눈을 그윽하게 바라보았다. 당신은 위대한 여인입니다. 내 딸은 아니지만 나는 당신을 내 딸보다 더 존경합니다. 당신은 운명에 굴복하지 않고 스스로 운명을 개척했으니까요. 영애는 윌리엄의 잔에 가볍게 건배했다. 당신 덕분이에요. 윌리엄, 당신은 제게 키다리 아저씨이자 최고의 친구였어요. 두 사람 사이에는 남녀 간의 애정을 넘어선 깊은 신뢰와 우정이 흐르고 있었다. 세간에서는 두 사람의 재혼설이 끊임없이 돌았지만 영애는 재혼하지 않았다. 그녀는 누군가의 아내로 사는 것보다 이영애라는 이름 석 자로 사는 자유로운 삶을 선택했다. 그때 막내 서준이 테라스로 나와 소리쳤다. 엄마, 윌리엄 할아버지 뭐 하세요? 형들이 케이크 커팅한다고 빨리 오시래요. 영애와 윌리엄은 서로를 마주보며 웃음을 터뜨렸다. 그래, 간다가 이 녀석들아. 영애는 화려한 파티장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뒤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은 눈부시게 아름다웠다. 한편 서울 외곽의 요양병원. 모두가 잠든 깊은 밤. 창고 방의 낡은 침대 위에서 강준호는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그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베개 밑에 넣어두었던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신문에서 오려낸 영애와 네 아들들이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사진 속의 그들은 너무나 행복해 보여서 강준호의 눈을 멀게 할 것만 같았다. 예쁘다. 참 예쁘다. 강준호는 사진을 가슴에 꼭 끌어안았다. 그의 눈앞에 환영이 보였다. 27년 전의 젊은 영애가 갓 태어난 내 쌍둥이를 안고 그에게 다가오고 있었다. 여보, 우리 아기들이에요. 한번 안아보세요. 강준호는 눈물을 흘리며 팔을 뻗었다. 그래. 내 새끼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가 허공을 향해 손을 뻗는 순간 그의 심장이 마지막 박동을 멈췄다. 그의 손에서 떨어진 사진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다. 사진 속의 영애와 아이들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강준호의 얼굴은 회한으로 일그러진 채 굳어 있었다. 창밖에는 봄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재벌 회장의 죽음치고는 너무나 쓸쓸하고 초라한 결말이었다. 다음 날 아침, 청소부 노인의 고독사 소식은 신문 한 귀퉁이에 짧게 실렸다가 금세 사라졌다. 장례식장에는 화려한 조화 대신 네잎클로버 재단에서 보낸 국화 한 송이만이 놓여 있었다. 그것은 영애가 그에게 보낸 마지막 자비이자 영원한 작별 인사였다. 세상은 여전히 바쁘게 돌아갔고 영애와 네 아들들의 전설은 계속되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기억할 것이다. 핏줄이라는 오만함에 빠져 진정한 사랑을 버린 자의 말로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그리고 진정한 가족은 피가 아닌 서로를 지켜주는 따뜻한 마음으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한남동 저택의 예터에는 이제 아름다운 공원이 조성되어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그곳은 더 이상 강준호의 성이 아닌 모두의 희망이 자라나는 네잎클로버 공원이었다.